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교황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교회와 교황에 대한 신자들의 충성과 일치를 다짐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놓은 날입니다. 미사에서는 교황에 대한 강론과 베드로 성금이라 불리는 교황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시행합니다. 이 헌금은 교황청으로 보내져 세계 각지의 자선활동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교황은 신자든 비신자든 전 세계인을 대면과 온라인 등으로 만나 늘 소통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나눕니다. 교황을 직접 만나 말씀을 나누고 축복을 받는 것을 교황 아련이라고 합니다. 아련은 대상자에 따라 일반 아련과 준사적 아련, 사적 아련, 공식적 아련, 업무적 아련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아련은 교황청 순례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만남이고, 준사적 아련은 특별히 소집된 단체와의 만남입니다. 사적 아련은 교황과 긴급하고 중대한 용무가 있을 때 주교나 국가 원수, 대사들을 위한 아련입니다. 또 공식적 아련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는 국가 원수를 만나는 국가적 규모의 장중한 아련입니다. 아울러 업무적 아련은 교황청 고위 관리들이 업무상 정기적으로 갖는 아련을 말합니다. 교황 아련의 백미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교황이 바티칸 순례자들과 직접 만나는 교황 일반 아련, 즉 제너럴 어디언스입니다. 일반 아련은 주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며 비가 오면 12,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바오로 6세 홀에서 거행됩니다. 일반 아련은 교황의 교리교육과 인사말, 삼종기도와 사도적 축복으로 진행됩니다. 교황주일을 맞아 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황청이 조만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특사를 러시아에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민간 용병 기업의 무장 반란으로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교황은 현재 수술의 여파로 연설을 하기 어려운 몸이지만 회의에는 꼬박 참석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올해 한국과 바티칸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역대 교황들의 한국 사랑을 담아봤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가 있기까지 역대 교황들의 외교적 노력과 도움을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을 이끄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일으킨 무장 반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란은 24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내부 동요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바티칸이 평화 임무의 두 번째 단계를 위해 조만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Adesso ci dovrebbe essere la missione a Mosca. La misión a Moscú se llevará a cabo pronto. Ese era el proyecto inicial. La primera fase ya se hizo con la visita del cardenal Zuppi a Kiev y ahora se está organizando esta segunda fase. 교황의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는 교황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청 애덕 봉사부 장관 콘라드 크라이프스키 추기경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댐이 무너져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황청의 평화 중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이 관건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주피 추기경이 키이우를 방문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상 교황청의 평화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황청이 중재 노력을 지속하는 건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전술핵 등을 사용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 내부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요구 상황이 더 많이 반영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편 교황은 여전히 수술 여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에는 호흡 곤란으로 연설문을 읽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Dobbiamo sempre preoccuparci e pregare per la salute. Siempre hay que estar pendiente de la salud del Papa y rezar por él, pero no creo que esté tan mal. He visto cómo esta mañana retomó su agenda y se disponía a estar en todas las citas, por lo que probablemente lo de ayer fue cosa de un momento. 교황은 호흡 문제에도 예정된 회의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황청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건 1963년 12월 11일입니다. 3년 뒤인 1966년 한국과 교황청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으며 양국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1974년에는 교황청 주재 한국 대사관이 설립돼 신현준 대사가 초대 교황청 상주대사로 파견됐습니다. 교황청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 큰 관심을 가졌던 역대 교황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10월 미국 메리놀 외방정교회 패트릭 번 신부를 교황 특사로 임명해 대한민국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국제관례상 교황청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승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1947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기 전에 1947년에 교황청에서는 한국에 나와 있는 메리놀 선교사 번 신부님을 교황 특사로 임명을 해서 교황청과의 관계, 한국 천주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아가 비오 12세 교황은 대한민국이 1948년 12월 파리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당시 교황청 국무원장 설이었던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몬시뇰과 파리 주재 교황청 대사인 안젤리 주세페 롱칼리 대주교에게 한국 대표단을 적극 돕도록 요청합니다. 당시 유엔 대표단을 이끌었던 한국 대표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장면 요한 박사였습니다. 당시 몬티니 몬시뇰과 롱칼리 대주교는 각국 대표와의 마쿠 교섭을 통해 장면 박사를 적극 지원했고 신생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롱칼리 대주교는 비오 10세 교황의 뒤를 이은 성 요한 23세 교황이며 몬티니 몬시뇰은 훗날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됩니다. 후에 그분들 다 성인 됐죠. 성인 교황님이 되신 그 두 분들이 교황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있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때 합법 정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1950년 6.25가 터졌을 때 그 유엔군이 파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황청은 1949년 4월 17일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했으며 교황대사로 파견했던 패트릭 번 주교를 주한교황대사로 임명했습니다.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년이 주는 의미는 단지 외적인 외교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정말 하느님께서 교황청을 통해서,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9일 광주 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했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대주교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며 교황청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팔리움 수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팔리움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팔리움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임 관구장에게 수여할 팔리움을 축복합니다. 신임 관구장들 사이로 광주 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E oggi mentre alcuni nostri fratelli arcivescovi ricevono il palio, segno della comunione con la Chiesa di Roma, vorrei dire loro: siate apostoli come Pietro e Paolo.
Siate discepoli nella sequela e apostoli nell'annuncio. Portate la bellezza del Vangelo ovunque, insieme a tutto il popolo di Dio. 팔리움은 제2의 목과 어깨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띠입니다. 관구장에게 수여되며 직무와 권한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어깨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도 강론에서 팔리움의 이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변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들을 돌볼 것을 당부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Portare ovunque con umiltà e gioia il Signore Gesù nella nostra città di Roma, nelle nostre famiglie, nelle nostre relazioni, nei quartieri della società civile, nella Chiesa, nella politica, nel mondo intero, specialmente là dove si annidano povertà, degrado e marginazione. 교회의 사명을 어깨에 짊어진 신임 관구장들은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양들을 찾는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팔리움은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띠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과 대주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하기 위해 두르는 일종의 주교 복장입니다. 폭이 4에서 6cm의 흰색 양털띠이며 양쪽 끝은 가슴과 등으로 내려옵니다. 가슴과 등 부분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6개의 작은 십자가로 장식이 되어 있으며 가슴과 등의 끝부분은 검정 비단으로 단을대 감싸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팔리움은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어깨에 짊어진 것을 상징하기에 어린 양의 흰 털로 만듭니다. 팔리움의 역사는 서기 3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336년 교황 마르코 시대부터 나타난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 교황표에 따르면 마르코 교황이 로마 인근 오스티아의 교구 주교에게 팔리움을 수여했습니다. 팔리움은 교황과 관구장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합니다. 관구는 대교구가 중심이 돼 산하 여러 교구와 함께 이루는 교회의 행정단위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국회 일명 조력 존엄사 법안이 발의된 후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락사를 살인으로 보고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좋은 죽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이 보는 좋은 죽음이란 어떤 걸까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번역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우리 사회.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을 권리입니다.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 자살로 불리는 죽을 권리. 가톨릭은 이를 살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안락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에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성심가톨릭대에서 윤리 철학을 강의하는 아드리아노 페시나 교수는 저서 안락사 죽음과 그 밖의 것들에서 이를 철학적으로 재반박합니다. 안락사는 자살을 도와달라는 요청 혹은 자기 살해의 위임이다. 그래서 모든 살인이 안락사는 아니지만 모든 안락사는 살인이라고 경고합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가 페시나 교수의 저서를 번역한 것은 안락사를 존엄사로 미화하며 법제화하려는 국내 움직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 같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선을 길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 안에서 또 죽을 권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페시나 교수는 의료의 온정적 간섭주의의 문제점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환자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힌 일부 의사들이 안락사에 동의하며 삶과 죽음을 인간학이 아닌 의료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선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좋은 죽음이란 고통이나 통증을 피하려고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게 좋은 죽음이란 건 마지막까지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연명치료 중단과 안락사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톨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특정한 처치를 포기하는 건 정당하지만 환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간호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은호 신부는 의료인을 비롯해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일단은 생애 말기 환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의사라든가 간호사 같은 이제 의료인분들에게 좀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교우들에게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배척,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외가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시선과 관심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입니다. 영화는 동성애자 아들을 둔 어머니 비비안과 트랜스젠더 아들을 둔 어머니 나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비안과 나비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사용하는 두 어머니의 활동 이름입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자녀의 커밍아웃은 충격 그 자체였지만 자녀를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정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해야지 왜 내 집으로 살라 말으라 해. 여느 어머니들처럼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픔을 보듬어주며 혐오와 배척을 당하는 자녀와 함께 저항합니다. 우리 아이와 저가 세상에서 단둘이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것이 참 고마워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지난 2020년 1월엔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주는 제9회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벽장 안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차별과 혐오가 무서워서 있는 그런 성소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많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5월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사제에게 손편지를 보내 하느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며 성소수자 신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별하는 교회, 순수 혈통을 내세우는 교회는 거룩한 어머니의 교회가 아니라 분파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동성애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선 단죄나 비난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환대하는 건 일선 사목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몫입니다. 성소수자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성당에 혹은 신앙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또 각 사목 일선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사목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14개 교구 관련 단체와 위원회 등 43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했습니다. 성명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국회에 설치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지만 입법권이 없고 상설 특위가 아니어서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특위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둔 시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와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41개 전국교구 관련 단체와 함께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이 진정돼 가고 있으며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일본 정부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시도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 직후 약 700에서 80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 약 140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공개한 64종의 방사성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량에 대해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올 4월 발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등 식재료에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는 저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을 정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하지만 기술과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 단체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 바다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석유 비축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10만 세제곱미터 대용량 저수 탱크를 사용하면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오염수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에 저장할 것,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일본 정부의 모든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오염수 괴담으로 평가절하하지 말고 시민 우려 불식과 함께 실질적 해양 생태계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앞서 환경의 날 담화를 통해서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꾸려져 올 2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법부의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회의는 모두 4차례.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정부가 통과시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사후에 심의한 것에 그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맹탕특위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 기후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특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입법권이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국회 특위 가운데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등은 입법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특위와 부산 세계박람회 특위 등과 함께 기후특위는 입법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정치, 사법, 연금에 관련된 특위들은 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그 위기나 중요성이 크기가 뒤지지 않는 기후위기 특위에 있어서는 왜 입법권이 주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 활동이지만 기후특위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 위해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후특위가 시한부 특위라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활동 기한이 오는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어 특위의 남은 시간은 앞으로 5개월 남짓입니다. 특위가 상설화되지 않는 한 기후위기와 관련해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시 활동을 하는 게 아닌 임시 조직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대한 이제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입법권과 특위 상설화. 이를 통해 입법부가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특위 행보에 관심이 모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을 두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 총회에서 채택한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사항을 전해드립니다. 비록 강제성을 띠는 협약이 아닌 각 나라의 사정에 맞는 권고이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과거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게 물어내라며 10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2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과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개별 노동조합원이 똑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지고 일반 조합원들 경우에는 각각의 가치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노조와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똑같이 묻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노조와 노동자 개인의 책임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과 사실상 같은 취지라는 시각과 아니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대법원이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을 달리 보고 또 개별 조합원끼리도 책임을 달리 본 것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 파업 참여자에 대한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른 노란봉투법 제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책임 배분을 달리한 것은 큰 틀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하다는 해석입니다. 파업 같은 이 정의행위에 있어서는 뭔가 책임 배분을 달리 하라는 거죠. 달리 하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런 의미에서만 크게 보면 사실 노란봉투법하고 비슷해요. 그게.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통한 해석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라고 한 것은 가장 영국이 1906년 영국 그 노동정의법이 바로 그거거든요. 특히 이런 노사 분쟁에서는 입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관련 사목자는 손해배상 때문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따지지 않고 자꾸 파업한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 분명히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게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예 그냥 그 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고칠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 16일 ILO 총회에서 양질의 도제 제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됐습니다. 권고에는 회원국이 노동권 보호와 함께 견습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규제를 비롯한 휴일 근로 시 적절한 보상 지급, 업무 관련 질병 발생 시 보상받을 권리 강화, 유급 출산 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도제 교육을 하는 전문가의 자격 경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견습생은 교육과정을 마친 뒤 인증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은 양질의 도제 제도를 위한 규제체계나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노사단체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권고문이 채택되자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다음 소위 방지법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인권 문제 심각성은 이미 영화 다음 소위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ILO의 권고에 다음 소위의 소위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소위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은 일학습 병행 노동자인 트레이니십에 해당하고 이번에 채택한 권고안의 도제제도, 어프렌티십과는 다르다는 해석입니다. 지금 이제 그 도제제도는 학생 신분이지만 이분이 근로자로서도 직장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학습병행법을 이제 20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법들도 적용해서 현장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한 조치여서. 그런데 이번 ILO 총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계에선 이 도제제도, 어프렌티십에 한국의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역시 도제 관련 계약이 적용되는 교육 및 실습 과정에 해당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한 운영 기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직업활동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습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학생은 현장 실습 수당을 지급받고 산업 현장에서의 실습과 학교 교육이라는 요소가 혼합돼 존재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관련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거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한국형 도제제도는 일학습병행제도 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 어프렌티십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다양한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포괄하는 권고문인 만큼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ILO 권고의 어떤 기본적인 취지,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제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약속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다 제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범위를 지나치게 그렇게 문헌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거는 애초에 이게 권고의 형태로 통과되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도외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LO 권고 내용의 취지를 잘 살려 현장 실습생의 열악한 노동 인권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 주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한반도 평화기원미사가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는데요. 미사에서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정순택 대주교는 증오가 아닌 용서의 길을 담대히 걸을 때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의정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펼친 평화 실현을 위한 서명 캠페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정전 70년을 맞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를 주례한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설이 정순택 대주교는 정전 70년 남북의 갈등은 우리 사회와 일상에서도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노사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 등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 안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화하기보다는 혐오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듯합니다. 이날 복음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마테오 복음 18장 말씀. 정 대주교는
끊임없이 또 중단 없이 지속해서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일깨웠습니다. 용서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고 상처의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관계는 70년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증오를 걷어내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기도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을 향해선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과 북이 더 큰 살상 무기로 서로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며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화해와 용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 이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식량과 의료품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특별미사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거행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6월 17일) 일산 문화광장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24일에는 주교좌 의정부시 행복로에서 진행됐습니다. 본당들도 서명 캠페인에 나서 호원, 평내, 창현, 구리본당 등 교구 20여 개 본당 민족화해분과와 수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을 통해 뜻을 모았습니다. 호원동 본당 최환 호원천사회 민족화해부장은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종전선언으로 이끄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보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지난 2월 76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출범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에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의 일환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서명은 올해 하반기 유엔 총회 때 남북 미중 정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학교 수업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관련 현안을 보고한 뒤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수능을 5개월 앞둔 교육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올 수능을 앞두고 성급한 관측들이 난무하자 대통령실은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려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며 쉬운 수능을 주장했던 진보 교육계가 킬러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또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들은 사교육 일타 강사들의 수입이 불공정한 초과 이윤이라며 거칠게 공격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아 86그룹 운동권 출신들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입니다. 그렇기에 보수와 진보의
투쟁의 장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념이나 누군가의 이익에 흔들리거나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조급증을 버리고 길게 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바뀌는 정권마다 교육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편협한 시선으로 입시 문제만을 뜯어고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혼란 역시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전 조율 없이 즉흥적으로 툭 튀어나온 대통령의 지시에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대 원장을 지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도 수능이 과연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능의 공정성보다 우선 논의돼야 할 것은 수능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이 존속하면서 경쟁을 강화하는 한 사교육비 증가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교육의 황폐화에만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 지상주의가 입시 경쟁을 과열시킨 것은 아닐까요? 불안정한 고용과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한 노동시장에서 선망받는 직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에 기인한 측면은 없을까요? 결국 모든 문제의 발단에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탐욕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개인적인 출세에만 목숨을 걸라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몰아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들이 축 처진 어깨를 다시 펼 수 있도록 우리는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만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그래서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수능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교육적 철학이나 비전 없이 즉흥적이고 단순하게 미래 교육 정책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